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트코인이 꺾이면 이 코인들이 더 많이 오를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사진에 보이는 코인 투자 전문 회사의 대표죠. 브라이언 켈리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요, 로빈후드에서 아비트럼, 그러니까 이더리움 레이어 2의 대표 주자죠.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아비트럼이 이더리움 레이어 2,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굉장히 저렴하고 빠른 속도로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레이어 2죠. 여기에서 이제 댕쿤 업그레이드까지 있죠. 3월 13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수료가 더 싸지고요. 더 빨라집니다. 로빈후드에서 그래서 아비트럼을 탁 집은 거죠. 이용자들도 수수료가 절감되니까 아비트럼 쓰는 효과를 다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어 2라고 하는 원래 뭐 수수료가 싸거든요. 뭐 아비트럼, 뭐 옵티미즘, 뭐 멘틀, 뭐 스타크넷, 이더리움 레이어 2, 뭐 폴리곤도 있죠. 전성 시대입니다. 굉장히 많아졌는데 올 들어서 91% 거래량이 더 증가했다고 합니다. 실은 아비트럼은요. 이더리움 레이어 2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대표적인 레이어 2입니다. 근데요, 이 코인이 가장 많이 활용된다고 하면 가격도 많이 오를까요? 뭐 어떤 구독자분께서는 무슨 그게 뚱딴지 같은 소리냐? 많이 쓰이면 당연히 가격이 오르는 거지. 그럴 확률이 높긴 한데요. 한번 따져보실 게 있습니다. 가격은 결국 뭡니까? 수요와 공급이죠. 수요 측면에서 그 코인과 기술이 많이 사용된다. 수요가 올라간다는 의미입니다. 좋은 말이죠. 하지만 공급도 한번 동시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예전에 제가 그 옵티미즘과 아비트럼이라고 하는 이더리움 대표적인 레이어 2를 비교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옵티미즘이 그 코인의 그 시장에 나와 있는 유통량이요. 지금 22%밖에 안 된다. 아비트럼은 더 적죠. 13%죠. 무슨 얘기입니까? 옵티미즘은 시장의 22%니 아직 78%가 시장에 나중에 덤핑이 될 것이다. 공급량 폭탄이 돼서 돌아올 것이다. 아비트럼은 더 심각하죠. 무려 87%의 공급량이 시장에 쏟아질 거라는 얘기가 됩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코인이기도 하면서도 동시에 토큰 공급량은 가장 최악인 코인이 아비트럼입니다. 이걸 제가 예전에 한번 이렇게 차트 한 장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옵티미즘도 이게 매일 100만 개씩 쏟아집니다. 이게요, 사실 뭐 매일이라고 하면 사실 엄청난 공급량인데 이것보다 훨씬 더 큰 공급량이 아비트럼이다. 매월 1억 2천만 개. 현재 시가총액 기준 거의 10%에 달하는 코인이 매달 쏟아집니다. 무려 2027년 3월까지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기사화가 돼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3월에 총 뭐 지금 아비트럼은 22억 달러입니다. 이게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3조거든요. 3월 16일 날 지금 기존 유통량의 거의 87%가 하루에 쏟아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이게 매달 있다는 얘기입니다. 매달 2027년 3월까지. 이건 사실 엄청난 양입니다. 이제 벤처 캐피털 회사 측에서는 당연히 이 토큰 언락 이벤트가 반드시 즉각적인 매도 압력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는 했죠. 근데 그걸 믿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가격도 지금 올라서 기분 좋아지는 마당에 가격 올랐죠. 그럼 당연히 저라도 팔고 싶을 것 같습니다. 이제 TVL이나 거래량 1위 맞습니다. 좋습니다. 수요가 높다는 얘기죠. 하지만 매월 3조 원의 공급 폭탄이 27년 3월까지 아무리 뭐 수수료가 하락한다고 해도 이 정도의 공급 폭탄을 저라면 굳이 선택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가격 많이 올랐다면 더 팔 이유는 많겠죠. 그러니까 제가요 이런 그 생각을 해봤던 게 지난번 상승장에서 제가 좋은 코인들 뭐 공부를 많이 해서 선별했거든요. 플로우 코인이 좋았고 파일 코인이 좋았다는 걸 제가 예전부터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조금 간과했던 게 바로 이 토크노믹스입니다.
플로우 코인이요. 파일 코인도 마찬가지인데 맥스 코인 서플라이 공급량이 많아도 너무 많은 겁니다. 플로우는 지금 이게 시장에 다 풀렸기 때문에 더 이상 덤핑할 수 있는 코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플로우를 저는 뭐 600원이었나요? 뭐 700원대 조금 추매를 했습니다. 파일 코인은 아직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지난번에 조금 실수를 했기 때문에 이 공급량 폭탄 여부를, 그러니까 이 아비트럼뿐만 아니라 다른 코인 사시기 전에 꼭 한번 체크를 해보고 사시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매트릭스 포트라고 하는 뭐 우지연이 대표로 있는 그 코인 그 전문 회사죠. 암호화폐 강세장 이제야 절반 왔다. 올해 12만 5천 달러. 뭐 지금 대비 거의 2배 이상 더 갈 수 있다. 이게 올해입니다. 올해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번 강세장이 내년 2월 달 또는 뭐 9월 달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고객들에게 반감기 14에서 15개월 전에는 비트코인을 매수해야 한다. 이때 샀으면 뭐 굉장히 저점 매집을 잘 했겠죠. 어찌됐건 그 사례를 종합적으로 다 봤을 때 올해는 보수적으로 봐도 12만 5천 달러. 이거 거의 뭐 우리 돈 1억 7천만 원까지도 가거든요. 그리고 블랙 스완 이벤트도 당분간은 없을 것 같다. 뭐 경기 침체다, 뭐 전쟁이다 이런 것들이 크게 뭐 예상 못하는 일들은 아마 없을 것 같아. 굉장히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이요. 그 가격이 자국 화폐로 보통은 이제 거래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이제 중국, 일본, 영국, 인도, 아르헨티나, 터키, 이집트 같은 이런 국가들에서는 자국 화폐 대비 이미 이전에 비트코인 고점을 다 경신했습니다. 근데 아직 안 된 곳이 있죠. 어디입니까? 미국입니다. 미국에서는 왜 아직 6만 9천 달러까지 이르지 못했을까요? 달러가 강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역대급 금리를 올렸지 않습니까? 아직 인하 안 했죠. 그러니까 달러 기준으로 하면 달러가 이전보다 더 강해졌으니까 비트코인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겁니다. 이 추세가 근데 뭐 계속되면 뭐 모르겠습니다. 신고점 뚫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금리 인하하죠. 달러 더 연준에서 찍어내겠죠. 달러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코인과 미국의 주식 시장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달러와 이런 주식과 코인은 서로 반비례하는 경향이 매우 뚜렷하거든요. 하지만 일직선으로 이렇게 주식과 코인이 계속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 계속 말씀드리죠. 굉장히 더운 무더위, 여름 좋습니다. 근데 너무 더우면 뭐 스콜과 같은 소낙비, A급 태풍, B급 태풍 쏟아집니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 소낙비 오면 뭐 그러려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뭐 너무 공포에 떨 필요는 없다. 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비트와이즈의 CIO가 얘기합니다.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 참여 시작하면 비트코인 수요 훨씬 더 많아질 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은행 이름을 언급하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 파고, 골드만삭스, JP 모건. 얘네들이 아직 ETF 경쟁에 뛰어들지 않았어. 시작도 안 했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미국의 2위 은행입니다. 1위는 어디입니까? JP 모건이죠. 웰스 파고는 미국의 자산 운용액 기준 4위고요. 시총 기준은 1위입니다. 골드만삭스는 투자은행 아시죠? 자, 장기적으로 볼 때 6개, 8개만 ETF가 생존할 것 같다. 미국의 2위 은행, 4위 은행, 골드만삭스, 1위 JP 모건. ETF 이제 시작할 것 같은데 들어올 것 같은데 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뒤에서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메릴 린치 웰스파고 이제 현물 ETF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메릴 린치가 어떤 곳인지 한번 살짝 살펴보시죠. 미국의 1위 은행은 JP 모건이죠. 근데 JP 모건은 은행의 역할만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처럼 은행입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투자하는 은행을 별도로 관리합니다. JP 모건이요.
모건 스탠리를 인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은 회사지만 역할을 서로 달리 하는 거죠. 모건 스탠리는 투자만 하는 은행이라 보시면 됩니다. JP 모건이 인수를 했습니다. 자, 2위 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여기가 은행 업무를 합니다. 여기에서 메릴 린치를 인수했습니다. 메릴 린치는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은행입니다. 근데 이 메릴 린치가 미국에 본사를 둔 세계 최대 증권 회사죠. 2015년 기준으로 해도 이게 벌써 2,600조 원이고요. 엄청난 돈을 굴립니다. 메릴 린치는 투자 가능 자산이 우리 돈 3억 원은 최소 돼야만 계좌를 터줍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3억 원 이하면요. 아예 계좌 자체, 투자 자체가 안 됩니다. 그만큼 VIP, 그 우리로 치면 뭐 어디 하나은행 뭐 VIP 자산운용 뭐 이런 느낌이죠. 수수료도 비싸게 받고요. 뭐 여러 가지 고객 상담, 뭐 리서치, 뭐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다 제공하는 거죠. 최정상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 이해되시죠? 메릴 린치. 여기서 뭐 했다고요? 특정 고객 대상 비트코인 현물 ETF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미 이게 제공할 것이다가 아니고요.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 린치랑 웰스파고 여기도 미국 4위입니다. 이들 기업은 비트코인 ETF를 요청한 고객의 한정에 해당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ETF 뭐 블랙락이나 저 피델리티 같은 데 떼서 지금 대리점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모건 스탠리. 모건 스탠리 어디였습니까? JP 모건이 인수한 투자 전문 은행입니다. 모건 스탠리가 유럽 어퍼추너티 펀드 관련 미국의 SEC 제출 서류에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 문구를 포함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JP 모건 회장은 비트코인 뭐 사기다, 뭐 금지했어야 됐다, 뭐 어쩌고 했지만 모건 스탠리 사실 같은 기업이거든요. 비트코인 지금 유럽에서 팔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코인 투자를 제가 월가의 탐욕에 베팅한다. 계속 말씀을 드렸죠. 이게 현실입니까? 미래의입니까? 이미 현실이 됐습니다. 월가의 탐욕에 베팅하는 게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게 나중에 결국 알트코인까지 저는 여러 가지 파생 상품으로까지 갈 거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왜 갑자기 비트코인 현물 ETF를 제공했다고 했습니까? 고객들이 비트코인을 원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한해서 제공하고 있다. 고객에게 이기면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큰 수수료가 어디서 나옵니까? 이 VIP 고객들한테 나오죠. 그러니까 팔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근데 저는요, 이게요, 작년 6월 블랙록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했을 때부터 사실은 그 전부터요, 이게 다 예견이 됐던 일이라고 봅니다. 지난 11월 달에 블랙록에서 뭐 신청했습니까?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 완료했습니다. 조만간 일어날 일,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고 넘어가시죠. 그레이스케일에서 마이클 소넨샤인이 SEC에게 지금 항의 서한을 보냅니다. 뭐라고 하냐? 비트코인 현물 ETF 기반으로 옵션 거래 빨리 승인해라. 지금 굉장히 우리 주주들 이거 옵션 거부하면 그레이스케일 주주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거야. 지금 선물도 됐고 현물도 됐는데 이제 옵션 남은 거죠. GBTC를 비롯한 모든 비트코인 현물 ETF의 투자자 이익을 위해서 옵션 거래는 매우 중요하다. 옵션은 시장을 분석하고 뭐 해지도 하고 수익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 사실 지난 1월 10일이었나요? 비트코인 ETF 승인 이후 1등 공신 누굽니까? 그레이스케일이죠. SEC를 상대로 법원에서 승소를 했지 않습니까? 이거 아니었으면 제가 볼 때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앞당겼죠. 지금 비트코인 선물이 예전에 상장이 됐었고요. 2017년에 됐었죠. 선물 ETF는 2021년에 됐던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현물 ETF 지금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옵션만 남은 거예요. 옵션만 남았는데 이거 사실 가만히 기다리면 제가 볼 때 승인 되거든요. 굳이 왜 이렇게 항의를 했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그레이스케일이 굳이 이렇게까지 밉보이면서 위험을 또 감수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건 제 예측입니다. 제 소견인데 그레이스케일은 지금 월가의 전통 금융기관들에게
회사를 빨리 비싸게 팔아 넘기고 싶은 욕구가 강합니다. 그 M&A죠. 그러니까 예전에 뭐 미팅하고 있다 이렇게 한번 슬쩍 흘렸지 않습니까? 지금 GBTC를 다 ETF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지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뭐 수수료는 1.5% 고집을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쭉쭉 빠져나가고 있죠. 어디로 갑니까? 블락락으로 가고 피델리티로 가고 아크로 가고 다른 데로 비트코인 그 GBTC에서 이제 ETF 전환한 데서 그레이스케일에서 계속 빠져나가죠. 마음이 급한 겁니다. 아, 지금 물 들어올 때 빨리 노 젓고 빨리 회사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솔직히 1.5% 수수료 이거 고집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여기 계속 이렇게 가면 승산 없다고 보거든요. 빠른 매각을 추진하고자 지금 옵션까지 거래 하는 것을 빨리 이렇게 허용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3월 1일자 기사 비트코인 오르니 이제 수익 2배. 이건 뭐냐면요. 우리나라 우리 서학 개미들이요. 비트코인 현물 ETF는 없으니까 제가 보니까 이분들은 다 지금 주식 투자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뭐 오르니까 사고 싶은데 현물 ETF 없으니까 선물 ETF, 미국에서 허용한 선물 ETF를 사는데요. 지금 레버리지 2배의 배팅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전 세계 기관과 지금 똘똘한 개미들이 비트코인에 지금 눈을 뜨고 있죠. 투자하고 싶은데 한국에선 ETF가 없으니 지금 선물 2배로 지금 가자를 외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여름의 무더위, 큰 뜨거운 기운이요. 지금 한국에도 지금 퍼져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 업비트 계좌 열어서 그냥 사면 되잖아요. 제가 볼 때 이분들은 신규로 들어오는 기존 뭐 주식을 주로 했던 그런 사람들 같습니다. 신규로 이제 뭐 업비트 계좌는 난 모르겠고 나한테 익숙한 증권 거래소에서 그 계좌로 미국 그냥 선물 2배짜리 그냥 사는 거죠. 그레이스케일도 지금 물 들어올 때 빨리 옵션 거래, ETF를 기반으로 옵션 거래까지 하면 사실 수익이 더 나올 수가 있거든요. 더 높은 몸값을 받고 팔려고 하는 느낌 전 강하게 지금 들었습니다. 갤럭시 디지털 CEO 있습니다. 마이크 노버그라츠 있죠. 여기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이 신고점 도달 전에 조정될 수 있다. 그 근거로 이걸 듭니다. 기관들은 레버리지, 이게 이제 B2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기관들은 그렇게 빚을 많이 내는 것 같지는 않은데 개인 투자자들의 레버리지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 일부는 뭐 많은 돈을 벌겠지만 대다수는 시장에서 씻겨 나갈 것이다. 저는 이제 개미들이 기관들을 상대해서 뭐 어쩌다 한두 번 이기는 거는 봤지만 끝까지 이겼다? 전 잘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레버리지 이제 10배, 20배, 심지어 어떤 거래소는 100배도 됩니다. 이렇게 이제 빚으로 거래를 하다 보면 좀 위험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 어쩌다 한두 번 벌 수는 있는데요. 그 끝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죠. 그리고 지금 너무나 지금 모두가 일제히 상승을 외칠 때 이제 B2 뭐 가자. 이게 이제 뭐 선물 옵션 소위 미결제 금액이라고 해서 판돈이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워낙 뜨거우면 이게 이제 갑자기 열기가 오면 특히 동남아시아 뭐 우리나라도 갑자기 스콜 같은 게 오지 않습니까? 소나기가 갑자기 확 내립니다. 그 무더위가 식는 거죠. 이런 저는 가능성이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스콜이 지나고 또 뭐 몇 시간 지나면 언제 그랬냐 싶을 정도로 다시 또 뜨거워지거든요. 이런 것들 우리가 예상을 어느 정도는 좀 하고 있어야 마음 멘탈에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 후끈한 열기에 못 이겨서 막 이제 추매를 하시거나 그냥 막 이렇게 막 번쩍번쩍 하는데 그냥 과감히 이렇게 뛰어 들어가는 것은 포모 매수는 우리가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또 말씀을 또 드립니다. 이 기사는 제가 좀 우리 투자에 정석으로 좀 본받고 배우자는 차원에서 좀 가져왔고요. 일본의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대표님이 한 분 계신데 비트코인 100개를 모았답니다. 근데 어떤 방식이냐? 매월 비트코인 한 개씩 100개월 동안 적립식 매수를 했더니 지금 100개를 모은 겁니다.
100개월 동안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 한 개는 물이죠. 지금 물입니다. 근데 저는 이건 어떨까 싶어요. 그 이더리움이나 솔라나나 아발란체나 본인이 딱 하나 정하시고 매월 그냥 그 몇 개씩,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한 개씩, 예를 들면 뭐 솔라나는 10개씩 이런 식으로 뭐 100개 챌린지를 해봐도 좋지 않겠냐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100개월이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8년 3개월이 넘습니다. 이거는요. 이건 뭐 엄청난 믿음이 아니고서는 사실은 불가능하죠. 근데 그만큼 100개를 모았더니 지금은 이게 지금 뭐 우리 돈 거의 뭐 이제 100억 가까이 되거든요. 좀 본받자는 차원에서 한번 그냥 가져와 봤습니다. 국제결제은행 BIS에서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규제 공고안을 발표합니다. 전 세계 이제 공고안에 국가 간 협력해 조율 잘하고 정보 공유 잘해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규제 감독할 준비를 하도록 요구를 했죠. 이제 핵심은 금융 서비스 제공 방식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스테이블 코인 괜찮아. 그리고 금융 하지만 동시에 금융 안정성의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잘 규제해서 쓰자는 얘기입니다. 금지하자는 얘기가 아니죠. BIS는 사실 가장 좋아하는 그 화폐는 CBDC죠. 근데 이것보다 두 번째로 좋아하는 것은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보다 좀 싫어하지만 그래도 이미 허용을 한 건 크립토 코인입니다. 이 세 가지의 디지털 화폐를요, 사실상 모두 승인했습니다. 크립토도 모든 은행들에게 2% 자기 자본의 2% 미만으로 사라고 이미 승인을 해줬죠. 의무 공시까지도 25년 1월 달부터 이제 해야만 합니다. 우리나라 뭐 신한은행, 뭐 저기 국민은행 이런 데서 코인 얼마나 갖고 있는지 내년부터는 다 이제 계좌 내역 까야 됩니다. 그때 이제 포모가 크게 불 수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세 가지의 화폐, 뭐 자산들이요. 상호 호환이 됩니다. 상호 심지어 보완이 될 겁니다. CBDC가 커지면 비트코인은 죽을 것이다. No입니다. No. 스테이블 코인만 쓰면 뭐 CBDC를 안 쓸 것이다. 아닙니다. 얘네들이요. 서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수요가 그러니까 좀 다극화 체제로 갑니다. 달러만 예전에 썼다면 뭐 브릭스 화폐 뭐 위안화도 쓰고 루블화도 쓰고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또 뭐 그 지역별 화폐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CBDC 쓰기 때문에 사람들이 프라이버시 침해 그러면 차라리 코인이 낫겠다. 스테이블 코인이 낫겠다. 이런 식으로 각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개가 동시에 커질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채굴업체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고 하는데요. 뭐 저가 매수의 기회다. 코인텔레그래프에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비트코인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데 그 채굴업체들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구나. 온통 장밋빛이지만 지금 이게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요? 가만 생각해 보시면 뭐 물론 많이 올랐기 때문에 떨어진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반감기와 저는 영향이 결국은 있을 것이다. 왜 그럴까요? 반감기가 되면 비트코인의 이 채굴 기업의 수익성이 갑자기 그냥 절반이 되는 거죠. 그 매달 100원을 벌었다가 이제 반감기 지나면 50원밖에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향이 있기 때문에 조금 과했다 싶으면 주가도 빠지고 있는 거죠. 현재로서는 이 반감기가 약 4월 20일 전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비트코인도 이 반감기 전후로 조금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뭐 지켜볼 일이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비트코인 투기 자산에 불과하다. 통화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 변동성이 커서 통화가 될 수가 없고 신뢰성, 안정성이 부족하다. 사기에 취약하다.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을 이런 것들이 괴롭히고 바보 같은 짓이고 속으면 안 된다. 뭐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셨는데요. 이 우리 마윈 형님 얘기가 그냥 보자마자 바로 떠오릅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보고도 믿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노벨 경제학상 뭐 어디 뭐 S대를 나오고 뭐 하버드를 나오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참 그 긍정적인 마인드, 열린 마인드가 얼마만큼 중요하냐. 저는 좀 이렇게 많이 느꼈고요. 어떤 또 유명 자산관리사의 대표가 뭐라고 했냐?
반감기 후에 공급량 제한된다. 비트코인 지금이라도 더 많이 사야 된다. 뭐 그냥 비트코인 더 많이 사세요라고 이 정도면 거의 부추기는 격이죠. 또 어떤 미국의 외신에서는 이 지금 비트코인 하루에 뭐 3,500개, 4,000개씩 사는데 지금 하루에 비트코인 공급량이 약 900개입니다. 900개에 지금 몇 배입니까? 뭐 95, 45, 94, 36 거의 뭐 4배 이상 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또 반감기도 있으니 이제 반감기 지나면 하루에 나오는 비트코인이 900개에서 또 450개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사들이 정말 연일 쏟아지고 있거든요. 아, 작정하고 지금 코인을 펌핑을 시키고 있구나. 저는 오히려 조금은 그 등골이 약간 그 식은땀이 이렇게 난다고 할까요? 언제까지 이게 이어질까요? 제가 이제 뭐 한번 짧은 식견으로 예측을 해본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트코인은 불패라고 확고히 믿을 때까지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거에 보시면 그 뭐 미국에서 있었던 닷컴 버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우리나라 특히 분들 부동산에 대한 그 신뢰가 엄청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닙니다. 중국은 우리보다 더하면 더했죠. 미국도 마찬가지죠. 근데 미국 2008년도에 뭐 있었습니까? 부동산 위기가 있었죠. 우리나라도 뭐 서울 부동산, 강남 부동산 그때요. 2008년도 3, 40% 이상 하락했었죠. 지금 부동산 경매도 잘 안 됩니다.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하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절대 다수가 땡땡은 절대 안 떨어져 라고 했을 때 저는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세상에 절대 안 떨어지는 자산이 있습니까? 애플 좋죠. 삼성전자 엄청납니다. 하지만 우상향을 할 때 이렇게 갈지자로 올라간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장기 우상향 맞습니다. 근데 큰 하락의 조정, 이것을 자연스럽게 좀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장기로 봤을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지난달 대비해서 한 달 만에 가격이 2만 달러, 2만 달러가 올라갑니다. 이건 뭐 역사상 유례가 없었던 가장 큰 폭으로 올랐던 지금 기록이죠. 미국에서요, 여러 복수주의 검찰총장들이 SEC가 크라켄을 제소합니다. 이 미국의 거래소죠. 권한 남용을 주장합니다. SEC에 그 여기 보면 뭐 몬테나, 아칸소, 아이오와 뭐 여러 주의 검찰총장이 이거 좀 월권이다. 너희들 범위를 넘어났다. 암호화폐가 어떻게 자동적으로 이게 증권이냐? 이거는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게리 갠슬러는요. 이제 전 미국, 전 세계가 다 합니다. 얘는 좀 약간 좀 크레이지하다. 이성적이지 않다. 근데 우리나라 같으면 장관들 다 탄핵시켜 버리거든요. 아직도 탄핵이 안 된 이유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걸 이렇게 봅니다. SEC에서 월가에 로비를 하잖아요. 로비를 하면 당연히 기득권의 이익을 챙겨줘야겠죠. 그게 이제 게리 갠슬러입니다. 테라의 도권, FTX의 뽀글이, 특히 뽀글이 이 최종 판결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뱅가드의 CEO가 올해 은퇴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좀 긍정적인 뉴스일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뱅가드 CEO는 그 비트코인 ETF를 지금 취급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외신들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 이거 입장 선회하는 거 아니야? 이제 ETF 파는 거 아니야? 라고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블룸버그의 세이파트는 뱅가드는 비트코인 없이도 이미 엄청 잘하고 있어. S&P 500 추정 ETF V55는 블랙록 그 IBTC보다 이미 2배 이상 좀 잘 나가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여기서는 좀 말씀을 드릴 게 이겁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보면 본질을 놓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워런 버핏 세계적인 부자죠. 뭐 10, 20 안에 듭니다. 굳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투자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돼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아니어도 뭐 이미 그리고 이제 사실 날도 얼마 남지 않았죠. 뱅가드 굳이 비트코인 투자 안 해도 됩니다. 세계 2위입니다. 우리가 뭐 블랙락만 아는데요.
뱅가드 세계 2위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더 뛰어난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이 뱅가드 CEO와 워런 버핏의 투자 철학 공통점이 있습니다. 배당이 없는 이자가 없는 주식이나 자산에는 투자를 안 합니다. 이게 투자 철학입니다. 자, 워런 버핏은 대표적인 금투자 무용론자거든요. 금투자 쓸데없는 거다. 수익성도 낮고 이자도 없다며 그거 절대 안 한다. 이해되시죠? 그냥 이들의 투자 철학, 특히 이제 연세가 워낙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뭐 굳이 뭐 비트코인에 아쉬운 분들은 아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밈코인 시총 이제 슬슬 밈코인에도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도지코인, 뭐 페라리 결제로 이게 채택이 됐다는 얘기 때문에 최근에 한번 솟았죠. 시바이누, 또 봉크 다 지금 치솟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가져온 이유는요. 지금 DW 랩스 벤처 캐피털이 주도하고 있다. 밈코인 그 시총 증가요. DWF 랩스 본격 알트코인 시즌은 아직이다. 저평가 코인을 주시해야 된다. 저는 이거 딱 하나 말씀드리려고 이거 가져왔습니다. DWF 랩스 사기꾼 냄새가 매우 진동합니다. 뭐 물론 다 돈 벌려고 투자하는 게 VC죠. 근데요. 여긴 대놓고 그 소위 펌프 앤 덤프 있지 않습니까? 그 밑장 빼고요.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게 DWF 랩스 이거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석, 글래스노드의 이제 설립자죠. 알트코인 시즌이 임박했다. 근데 그 기준으로 이더리움 가격을 얘기합니다. 3,500달러, 지금 뭐 한 살짝 3,400달러 전후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넘어서야 될 것 같다. 저는 근데 이 말에 절대 찬성입니다.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거 계속 말씀드리죠. 비트코인 대비한 이더리움의 가격이 위로 여기서 더 올라갈 것이냐, 여기서 떨어질 것이냐, 이게요, 알트 시즌의 향방을 가를 것이라고 저도 봅니다. 지금 이더리움이 안 오른 게 아니고요. 비트코인이 워낙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지금 계속 이 경계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현재까지 일어나는 일은 이겁니다. 비트코인이 코인베이스 프라임에 계속 가죠. 이게요, 2,000개, 뭐 또 3,000개, 뭐 1,800개, 2,300개, 2,370개, 3,800개 엄청난 수의 비트코인이 매일처럼 코인베이스 프라임으로 빨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누군가 2월 달부터 비트코인을 다시 재축적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어떻습니까? 2만 개, 2만 7천 개, 3만 개, 3만 3천 개, 3만 4천 개씩 뭐합니까? 이더리움을 2월 달부터 누군가 대량 매수를 했습니다. 이것들을 이 USDC 스테이블 코인이 코인베이스 프라임으로 계속 가고 있거든요. 이것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요약해보면 올해 2월 달부터 엄청난 돈이 코인베이스 거래소로 갔죠. 그 돈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대량 매수해서 코인베이스 프라임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관들이 사고 있죠. 핵심은 가격이 엄청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대량 매수가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우리 관전 포인트는 이거죠. 앞으로도 이 대량 매수가 계속될 수 있을까요?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제가 썸네일에서 보여드렸던 BKCM의 CEO 브라이언 켈레입니다. 이 사람과 코인 투자 회사의 CEO입니다. 뭐라고 했냐? 비트코인 뭐 30%까지도 떨어질 수 있고 이 두 개의 알트코인이 아마도 혜택을 볼 것 같다. 비트코인이 6만 달러 지금 돌파했죠. 돌파한 다음에 큰 조정을 겪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럴 경우 솔라나와 체인링크로의 자금 회전, 순환매가 예상이 된다. 그는 이제 CNBC에 이렇게 나와서요. 현재 수준에서 30%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우리 돈으로 하면 약 5,700만 원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극도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하지만 뒤에 중요하죠.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다. 자, 솔라나는 뭐 굉장히 큰 그 흥분되는 일이 있었고 진전을 이뤘기 때문에 회전 거래가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만약 이제 비트코인이 6만 4천 달러 딱 터치했었거든요. 이게 이제 단기 정점을 찍었다면
강세 사이클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비트코인, 이더리움에서 번 돈이 다른 곳으로 향할 것이다. 자, 솔라나나 체인링크처럼 실제 이게 뭐 밈코인이 아니라 실제 사용 사례가 있고 존재 이유가 분명한 코인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솔라나 최근에 좀 주춤하더니 가격이 다시 올랐었죠. 자, 비트코인의 조정으로 이들 코인이 실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제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알트코인을 많이 들고 있단 말이죠. 자, 우리들 알트 투자를 많이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뭘까요? 비트코인 점유율이 하락해야 됩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진다기보다는요, 점유율, 상대적으로 알트코인이 올라가야겠죠. 이걸 똑같은 말로 하면요, 비트코인 투자가 재미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알트 쪽으로 넘어가거든요. 자, 이더리움이나 알트코인으로 자금이 흘러갈지 말지, 전 지금 분기점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여기서 비트코인이 그렇다고 폭락하면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폭락을 하면요, 알트는 더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그냥 계속 옆으로 가는 거죠. 그냥 횡보를 하면서 그냥 재미없어져야 우리가 생각하는 알트 시즌 폭발할 수가 전 있다고 봅니다. 자, 향후에 이제 이더리움의 그 비트코인 대비한 그 가격을 좀 주시할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리죠. 자, 구체적으로 이더리움 댕쿤 업그레이드가 현재 3월 13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불과 이제 10여일 앞으로 왔습니다. 자, 3월 달에 제가 지난번에 SEC와 이더리움 ETF 신청사 미팅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5월 23일 바네크라고 하는 곳이 이더리움 현물 ETF 최종 심사일입니다. 이때가 예전 비트코인으로 치면 1월 10일처럼 SEC에서 아마 승인을 할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좀 더 있습니다. 물론 거절할 가능성도 있겠죠. 하지만 이 호재들이 이더리움의 가격을 비트코인보다 더 올려야 됩니다. 그래야 알트 시즌이 올 수가 있고요. 반대로 이런 지금 많은 호재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지지부진하다. 알트 시즌은 올 연말이나 이제 내년까지도 연기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제 그 이더리움 가격 중요하죠. 그 가격을 좀 우리가 봐야 되고요. 사실 근데 뭐 조금 올랐다고 하실 겁니까? 이제 뭐 그 최근에 뭐 엑셀라 같은 코인들이 뭐 바이낸스에 상장이 돼서 막 팍팍 튀었는데요. 사실 뭐 이제 개인 선택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이더리움의 움직임을 좀 주시해야 되고요. 비트코인이 여기서 꺾이지는 않고 제자리만 횡보해주면 조금 행복해질 것 같긴 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